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이제는 곧 손주가 태어나 할머니가 될 예정이고요. 제 아들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때 이혼한 덕분에 좋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 하는 중이에요. 지금 며느리한테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심심할 때마다 듣곤 하는데 매일 듣다 보니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들려줘도 되겠다 싶어 사연을 올리게 됐네요. 저만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게 아닌 것 같아 듣다 보면 늘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아들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희 아들 자랑을 잠깐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문과나 이과로 나뉘었거든요. 보통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대를 가고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진학했어요. 제 아들은 문과라서 법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이때만 해도 동네 아줌마들한테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을 받으면서 아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아들은 바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공부를 하겠다면서 남들 다 노는 새내기 때부터 주구장창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게 됐고 일단은 나이가 어리고 계속 대학에 적을 붙이고 있다 보니 그때까지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대학 동기들이 대부분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업했을 때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들도 번번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시 생활이 계속됐죠. 그 당시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아들의 하루 루틴은 아침에 밥 먹고 독서실에 가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다였어요. 연애는커녕 친구도 만나지 않고 폐인 같은 생활을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들이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지쳐갈 때쯤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관둘까봐. 뭘? 나도 일찌감치 취업이나 할 걸 그랬어. 미련 안 남겠어? 사실 나 머리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어. 어렸을 때는 그냥 대충 암기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사법고시는 암기만 가지고 붙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거잖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게 맞는 길인 것 같더라고. 그동안 엄마 고생시킨 거 미안하고 이제 내가 보답할게. 결국 저희 아들은 취업 준비를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았나 봅니다. 게다가 사법고시에만 매달리느라 그 흔한 영어 자격증도 없었고 나이도 주변 지원자들에 비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지원한 대기업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한 단계 밑에 회사를 지원을 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한 중견기업의 영업직에 합격을 했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한시름 놨죠.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고 연봉도 꽤 높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부지런히 근속을 했고 같은 회사 격리팀에 있는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교제 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그 후로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나이는 아들보다 6살이 어렸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들의 여자친구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이 똑부러진 게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외모가 정말 예쁘게 생겨서 딱 봐도 제 아들이 얼굴을 보고 푹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제가 말려도 귀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았죠. 대학을 못 간 것만 빼면 여자애가 예의도 바르고 착한 편이라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제 아들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겠구나 싶어 바로 그 자리에서 둘 사이를 허락했고 앞으로 둘이서 잘 살 줄 착각을 했었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이 파멸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사실 제 아들이 아내와 둘이서 잘 살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이왕이면 손주를 안겨주면 더 좋고요.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딱 한 가지만큼은 지키겠다고 했어요. 부담 주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요. 여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그런 악덕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간섭하고 괴롭히는 일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나름 쿨하고 멋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초대해주지 않는 이상 둘의 신혼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때 되면 지들이 알아서 연락을 하겠거니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제게 먼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솔직히 맘 같아서는 연락 좀 하고 살자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서요.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고 주부로 전향했어요. 아들은 영업직이다 보니 근속연수가 높지 않아도 또래에 비해 월급이 높은 편이었어요.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다 보니 그 당시 제 아들은 월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죠. 사실 아끼고 살면 그 정도 월급이면 둘이서 살기 괜찮지 않나요? 게다가 아직 애도 없고 또 집도 제가 해줘서 딱히 생활비 외에 크게 나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어쩌다가 한번 아들을 보게 되면 안색이 좋지 않았고 한눈에 봐도 힘들어서 살이 빠진 게 티가 나더라고요. 결혼해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나 싶은 생각에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해 잔소리를 퍼붓고 싶었지만 쿨한 시어머니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모른 척 했어요. 그 당시 주변에서 아들 내외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면 둘 사이만 더 멀어진다고 조언을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밤중에 통화를 하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밖이야? 응, 잠깐 나왔어. 이 늦은 시간에? 그냥 좀 답답해서. 혹시 지훈이랑 싸웠니? 아니야. 딱 보니깐 그렇구만 뭘. 왜 싸웠는데? 엄마, 나 오늘 엄마 집 가서 자도 돼?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갈 곳 없으면 얼른 와. 아들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딱 봐도 싸운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들이 잔뜩 지친 표정으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하길래 그 새벽에 밥을 차려줬더니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고 식탐이 없는 편이라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 편인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걸신 들린 듯이 먹더라고요. 며느리랑 싸워서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을 떠다 주며 물어봤죠. 좀 천천히 먹어. 며칠 굶은 사람 같아. 지훈이가 밥 안 차려줘? 아니,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맛있어서.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왜 결혼 전에는 이걸 몰랐지?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요리해줘도 밖에서만 사 먹고 들어왔잖아. 이제서야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 엄마 밥 정말 먹고 싶었어. 그나저나 무슨 일인데? 둘이 싸운 거 맞지? 그렇죠 뭐. 뭐 때문에 싸웠는데 무슨 일이길래 집까지 나오냐고. 엄마, 원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럼 안 힘들 줄 알았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힘들지. 나도 네 아빠랑 처음 결혼해서 같이 살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사소한 것도 하나도 안 맞아서 진짜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아야 하나 얼마나 막막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 그냥 서로 양보하고 져줄 건 져주고 그러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하지만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못 참겠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날 힘들게 할 줄 몰랐어. 뭐가 그렇게 힘든데? 지훈이가 사치가 너무 심하더라고. 결혼 전에는 몰랐어. 소박하고 검소한 줄 알았지. 사치가 심하다고? 얼마나? 난 내가 그래도 넉넉히 벌고 있는 줄 알았거든? 뭐 비록 내가 회사는 늦게 취업했어도 영업직이니까 수당이 따로 나오잖아. 그래도 또래에 비해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야. 지훈이랑 살면서 월 500만 원은 택도 없어. 지훈이 그렇게 안 받는데 남편을 쥐어짜네. 그것도 적대? 엄마, 집에 술 없어? 그렇게 속상해? 엄마한테 털어놔. 지훈이한테는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래도 부부끼리 일인데 털어놓기 좀 그래. 냉장고에 술 있어. 갖다 줄게.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보이길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물컵에 소주를 따라 연거푸 마시더라고요. 고시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연달아 술을 비우는 아들을 보니 확실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소주 한 병을 비운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사는 게 힘들어. 너 울어? 지윤이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힐까? 제대로 말을 좀 해봐. 지윤이가 어쨌는데? 나더러 더 벌어오래. 얼마나 들들 볶는지 내가 눈치가 보여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다니까? 어떻게 더 벌어? 월 500이면 됐지. 그래서 나 요새 투잡 뛰어. 대리기사. 뭐? 대리기사를 한다고? 가뜩이나 퇴근하자마자 몸져 눕는 애가 무슨 대리기사야?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 아니, 지훈이가 한 달에 얼마나 써제끼는 거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지. 월급을 줬는데 모자라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썼더라. 뭐? 지훈이가? 투잡 뛰면서 와이프한테 돈 가져다 바치면 뭐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쓴대? 혹시 사돈 댁에 무슨 문제 있어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지훈이가 물욕이 많아. 가방이랑 옷이랑 구두랑 뭐 이것저것 사더라고. 품위 유지비라나 뭐라나. 처음에는 결혼 선물로 명품백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금방 질린다고 또 사달래. 가지고 싶은 건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애초부터 경제권을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가 벌어서 살 것이지 왜 남편 돈을 펑펑 써대? 미친 거 아니니? 결혼할 때 뭐든지 다 해준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걸어 넘어지는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는 돈이 행복의 근원인가 봐. 내가 돈 벌어올 때가 제일 행복하대. 명품백 사는 게 인생의 낙이래.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지 주제에 맞고 살아야지. 품위 유지비 지가 무슨 사장 사모라도 돼? 와이프 친구들은 전부 잘 사나 봐. 지훈이 걔가 사립초 나왔잖아. 장인어른이 지훈이 어렸을 때만 해도 사업에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업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졌잖아. 그래서 그런지 애가 그런 거에 결핍이 있나 봐. 나를 그렇게나 들들 볶아. 자기 친구들은 다들 명품백 몇십 개씩 있다고 하네. 남자친구들은 죄다 사장에 의사에 재벌까지 있더라. 그래서 뭐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지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주 웃기는 애네. 너 그럼 계속 돈 퍼다 주면서 살았어? 응.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훈이한테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 받고 여지껏 살았어. 나 정말 바보 같지? 뭐라고?
미쳤어? 그 돈으로 교통비가 나오니? 버스 카드는 따로 주더라. 기름값 많이 든다고 차도 못 타고 있어. 어쨌든 부족한 내 탓인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왜 네 탓이야? 너 지금 세뇌당하고 사는 거야. 만약 내가 월 1억 버는 사람이었어 봐. 이렇게 불화가 생겼겠어?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단단히 미쳤어. 나도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너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할 거야. 지훈이한테 계속 돈 갖다 바쳤다가는 너희 거짓골 못 면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털어놓은 거야. 네가 알아서 하긴 뭘 해. 가만 냅뒀더니 안 되겠어. 이제는 내가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러다가 나 정말 이혼당할 수 있어. 뭘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안 되겠다. 내가 지훈이 직접 만나고 와야겠다. 우리끼리 대화로 풀게. 이거 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저는 말리는 아들을 뿌리치고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내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여길요? 갑자기 왜요? 시어미가 며느리 집 간다는데 그게 불만이니? 아니, 평소에 안 오시다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너랑 단둘이 얘기 좀 해야겠다. 그 집에 도착해 문을 쾅쾅 두드렸더니 끝내 며느리가 문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진짜 곤란해요. 곤란해? 정혁이는 어딨어? 몰라요. 요새 회식이니 뭐니 바빠서 요새 저 혼자 있어요. 대리 뛰고 있는 거겠지? 네? 그런 순진한 얼굴로 모른 척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아? 지금 정혁이 우리 집에 와 있다. 왜 어머니 집에 있대요?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니?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그래, 그 꼴 좀 보자. 내가 여태껏 여기 찾아온 적이 한 번이나 있었어. 처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좀 보겠다는데 그게 아니 꼽니? 그런 게 아니라요. 좀 들어가기 비켜. 그날은 저도 정말 화가 났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네요. 돼지 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과자 봉투며 쓰레기가 나뒹구는 건 둘째치고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신발장 옆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한아름 쌓여 있더라고요. 당황한 며느리는 얼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옷과 속옷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청소라도 하는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너 여기 좀 앉아봐. 왜 그러시는데요? 앉아보라니까?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녹차티백 있는데. 됐고, 너 가계부 좀 보자. 가계부요? 왜요? 경제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며. 우리 아들이 다 넘겼다며. 그러면 가계부를 쓰며 서로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저희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요. 뭘 알아서 해? 너 돈 먹는 하마라며? 오빠가 그래요? 제가 돈 많이 쓴다고? 월 500 부족해서 대리도 뛰게 만들었다면서? 그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너는 대체 어떻게든 애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 명품백 사달라고 조른다며? 제가요?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제끼면서 혼자 호화롭게 살고 있다면서. 진짜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발뺌하는 며느리를 두고 벌떡 일어나 닫혀있는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명품백들이 방 가득 있더라고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저도 다 알 정도의 가방들이었으니 얼마나 비싼 것들이었겠어요. 그걸 보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것들이 전부 제 아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그치? 결혼 전에 제 월급으로 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집 올 때 돈 없다고 한 거구나.
거기까진 그렇다 쳐. 남편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제가 사달라고 안 했어요. 오빠가 알아서 사준다고 한 거예요. 네가 들들 볶았겠지. 아니면 미쳤다고 우리 아들이 대리까지 뛰면서 이런 걸 사겠니? 아닌데요? 됐고, 이제 경제권 뺏어도 할 말 없지? 솔직히 어머님이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거는 부부끼리의 일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여기서 네 돈으로 산 명품백 골라. 왜요? 글쎄 고르라면 골라. 며느리는 마지못해 가방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저는 큰 포대에 나머지 가방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저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갖다 팔려고 그런다. 왜? 중고로 파신다고요? 그거 제 건데 왜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나한테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이따위로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시집 오자마자 일관도 남편 돈 펑펑 써. 대리까지 뛰게 해. 이게 정상적인 아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저더러 어쩌라고요. 본인이 좋아서 해. 그런 사람이 본가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술을 마시겠어? 그 가방은 이리 주세요. 중고로 팔면 값의 반절도 못 받는다고요. 차라리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리 주세요. 넌 이미 신뢰를 잃었어. 비켜! 안 돼요. 뭐가 안 돼? 저는 가방을 들쳐매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쫓아오며 말렸지만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뿌리치며 택시를 탔죠. 아들 집 방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명품백이 셀 수 없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제 아들의 월급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사치가 심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월급 보내주는 족족 명품백을 사는 그런 가정주부가 세상에 어딨나요? 그건 살림을 아예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아는 친구를 통해 중고 명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품백을 하나하나씩 꺼내보았어요. 그곳 직원은 제가 가져온 명품백을 유심히 살피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가품인데요? 뭐라고요? 가품이요? 정품이 아니고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해요? 이런 건 사실 짝퉁으로도 취급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품질이 낮은 제품입니다. 아마 한 10만 원도 안 했을걸요? 가죽도 딱 보니 안 좋네요. 이런 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럼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까? 네, 가치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니, 분명 월 1,000만 원을 써댔는데 다 명품백을 샀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가품입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가품이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명품백에 돈을 죄다 썼다고 했거든요.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대체 왜 그 많은 돈을 썼을까요? 같이 간 제 친구도 의아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며느리가 왜 짝퉁을 샀대?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돈은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아무래도 뒷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 비상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보아하니 몰래 돈 꿍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지? 글쎄, 몰래 통장을 보면 되지 않나?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 그냥 아들한테 말해. 며느리가 비상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네가 사준 명품백들 전부 가짜였다고. 직접 사준 게 맞냐고 한번 물어봐봐. 품위 유지비로 돈을 그렇게 쓴다는 며느리가 딱 봐도 짝퉁인 가방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받더라고요.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제 지훈이랑 한바탕 했다며. 나는 그냥 잠깐 부부싸움 한 걸로 엄마한테 하소연한 거야. 그냥 잊어줘. 그리고 지훈이 가방 전부 가져갔다며. 지금 어딨어? 명품백들 말이야. 네가 직접 사다 준 거야? 내 돈으로 샀으니까. 아니, 직접 백화점 같이 가서 사줬냐고. 아니, 와이프 혼자 가서 샀는데. 왜? 그 가방들 전부 짝퉁이랜다. 뭐라고? 왜? 그러니까 왜 짝퉁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월급 탕진한 며느리가 비상금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 돈의 흐름을 네가 알아야 할 거야. 짝퉁인 거 확실해? 확실하다니까. 지금 중고로 팔려다가 가짜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의심스러우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든가. 일단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제대로 물어봐. 안 그러면 내가 관여할 거니까. 알았어.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아들 부부에게 집착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처음에는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태도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들 돈으로 산 명품백이 짝퉁이라고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허구한 날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아랑곳 않고 죽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죠. 나가서 주방 세제 좀 사와. 너는 설거지도 안 하니? 거의 배달음식 시켜 먹어서요. 일도 안 하는 게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배달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알아? 요새는 샐러드도 배달로 잘 나오는데요. 그럼 평생 배달음식만 시켜 먹을 거야? 그게 돈이 얼만데? 하여간 애가 어쩜 그렇게 사치스러운지. 잔말 말고 주방 세제 좀 사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줘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반항을 하는 건지 살림 자체를 모르는 건지 여태껏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직접 밥을 지어 먹도록 해야겠다 싶어 주방 세제를 사오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갔어요. 신경 쓰여서 힐끔힐끔 보다가 며느리 핸드폰을 켜봤더니 암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내려놓으려고 하던 찰나 핸드폰이 반짝이더니 문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 너무 급한데 돈 언제 보내줄 거야? 재촉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말고. 사랑해 자기야?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던 찰나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고 잽싸게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어머님, 제 핸드폰 보셨어요? 다시 줘봐. 싫어요. 자기야, 사랑해?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네가 한번 봐봐. 이거 저희 엄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돈 보내달라는 문자를 친정 엄마가 왜 보내? 돈이 급하셔서 제가 도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원래 엄마랑 다정하게 문자해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진짜라니까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 거 모르니?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니까 그래. 네가 고이 모셔놓은 가방도 전부 짝퉁이더라? 요새는 짝퉁이 잘 나와서 샀어요. 그것도 얼마나 비싼데요. 정품 하나 사는 것보다 짝퉁 2개 사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품위 유지비라며 짝퉁 들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무시 안 하디? 다들 모르던데요?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것 같은데 지금 네가 하는 말 언젠가는 책임져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잡아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네, 알아요. 그 문자를 본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잡아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찰나 어느 날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길래 물어봤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지훈이한테 남자가 있더라. 일단 들어와.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요.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명품 사는 척 다른 남자한테 쏟아붓고 있었어. 기가 막혀서 정말. 걔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래? 무직이래. 하는 일 없이 그냥 기생충처럼 붙어 살고 있었던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공인인증서 몰래 훔쳐서 돈을 어디다가 썼나 알아봤는데 다달이 웬 남자 이름으로 돈을 보낸 거야. 그 이름이 궁금해서 심부름센터 의뢰했어. 알아봤더니 내 연남이더라고.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굴이 파래를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결국 불륜이었던 겁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이혼할까봐. 다른 건 몰라도 바람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뜯긴 돈은 받아야지. 변호사 내가 알아볼게. 그놈 찾아가서 두들겨 패고 오는 길이야. 내가 고소당하진 않겠지? 당연히 아니지. 너는 피해자잖아. 엄마,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미래만 봐. 그래야 살아. 제 속도 무너졌지만 아들 속은 오죽하겠어요. 최대한 덤덤한 척하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며느리를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짐승이지!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알잖아. 오빠, 어머님 집에 있어요? 알 거 없다. 여태껏 우리 아들 돈 받아 상간남 먹여 살리느라 좋았겠어. 네? 그게 무슨... 또 순진한 표정 짓는 것 좀 봐. 내가 속을 줄 알고?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증거가 있는데 잡아떼는 거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여태껏 뜯어간 돈 전부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리는 잠시 아들과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와 애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혼하기 싫어요. 이제 제가 진짜 정신 차리고 내조 잘할게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쳤니? 내가 널 다시 받아주게? 저도 속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당했다고요. 왜? 돈줄 끊기니까 상간남이 헤어지자고 하디? 꼴 좋다 이년아. 우리 아들이 너랑 네 상간남 둘 다 소송할 생각이니까 사이좋게 위자료 마련하렴. 그리고 여태껏 뜯어간 돈 형사소송이든 뭐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는 거야. 가정교육도 못 받았니? 하긴 불륜 저지르는 애가 개념이란 게 있겠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예뻐해준 내가 잘못이지. 오늘부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찾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절대로 엮일 생각하지 마. 외로웠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은 바쁘지 마음은 공허하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를 만나서 실수를 하게 됐지만 저는 진짜로 오빠를 사랑해요. 이혼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너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리고 뜯어간 돈 전부 내놔.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능력도 없고 집안도 안 좋은 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 좋아해 주셨잖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이미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는 게 힘들어요. 내가 널 예뻐한 건 내 아들의 아내였기 때문이야.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니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이 집도 우리 아들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얼른 짐 싸. 하루라도 여기 있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너무 냉정하세요. 냉정한 건 너지. 따박따박 월급 받치며 열심히 사는 남편한테 투잡을 뛰라고? 그리고 상간남이랑 두 집 살림? 너랑 같이 있는 것조차 소름이 끼칠 지경이야. 얼른 나가! 저는 결국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내 아들 월급으로 상간남을 먹여 살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고 반드시 천벌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승소해서 위자료와 여태껏 뜯긴 돈을 돌려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버티더니 계속 압박을 하니 본인도 못 이기고 돈을 마련해 돌려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상간남을 본 적이 있어요. 아들과 함께 있는데 상간남이 찾아왔거든요. 뺀질하게 생긴 게 딱 봐도 얼굴로 며느리를 꼬신 것 같더라고요. 그놈은 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잠깐이었고요. 지금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 여자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봅니다. 아들은 가만히 상간남을 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였습니까? 네? 누가 먼저 꼬셨냐고요? 그건 그쪽에서 먼저 번호 물어봤습니다. 제가 절대로 먼저 꼬시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분명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결혼 전입니까? 후입니까? 죄송합니다. 말해요, 얼른. 처음에는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워낙 아가씨처럼 행동하길래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들켰어요. 그때 만남을 관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진 거겠지. 좋았냐? 유부녀가 돈 갖다 바치면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좋았냐고. 저 진짜 별것도 아닌 놈입니다. 그냥 돈 없고 백 없는 못난 놈입니다. 불쌍하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죄 짓고 살진 않겠습니다. 상간남은 한참이나 제 아들 앞에서 빌었습니다. 다 돈 때문이었겠죠. 위자료 주기 싫어서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들은 그놈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결국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죠. 모든 게 마무리가 된 후 아들은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그 집에 혼자 살자니 계속 생각이 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집을 구하자니 적당한 집이 없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후로 몇 달 뒤에 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전 며느리길래 기겁을 했죠. 네가 여길 왜 와? 전 며느리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 벌 받겠습니다. 함께 살면서 저에게 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어리석었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스스로가 한심해요.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새 출발? 네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야. 지금 네 얼굴만 봐도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너랑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분명 말했을 텐데. 또 찾아오면 내가 너 신고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인지 뭔지 내가 그거 할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몇 개월 만에 얼굴이 홀쭉해졌더라고요. 그 후로 전 며느리는 차마 찾아오지는 못하고 저에게 문자를 매일 보냈습니다.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으려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불륜을 저질렀던 며느리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멀게만 느껴지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 후로 몇 년 뒤
제 아들은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느리는 너무나 현명하고 착해요. 저희 아들과 결혼해준 게 고마울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악연을 끊어내니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기네요. 미리 손주가 입을 옷과 신발을 사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더 행복할 일만 생길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봤는데요. 제 사연으로 인해 힘든 세월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이만 제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재밌게 살아보자고요. 안녕히 계세요.